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낳아준 부모에게는 외면받았고 나라조차 이름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세상은 그녀를 호적 없는 사생아, 무적자라 불렀는데요. 하지만 여인은 말했습니다. 지독했던 학대와 불우는 나를 혐오스러운 기득권으로 물들지 않게 하고 온전한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 구원의 운명이었다. 그리고 1926년 3월 25일 도쿄 대심원 법정. 재판장은 그녀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죠.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일왕의 목을 배려했다는 대역죄. 선고가 떨어지는 그 순간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23세의 여인은 법정이 떠나가라 만세를 외쳤습니다. 며칠 뒤 일왕이 시해를 베푸는 척 무기징역으로 깎아주겠다는 감형 통지서를 내밀자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소불위의 종이를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버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인가? 일본인으로 태어났으나 일본 제국을 가장 격렬하게 거부했고 조선인 독립운동가 박열의 아내 방문자로 살다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던 여인 가네코 후미코. 오늘 인물 수사 파일에서는 그 어떤 소설보다 참혹했고 그 어떤 영화보다 강렬했던 가네코 후미코의 숨막히는 생애를 추적해 봅니다. 그녀의 인생 첫 기억은 절망이었습니다. 1903년 일본 요코하마 고토부키 경찰서의 형사였던 아버지는 술과 도박, 불륜에 빠져 집안을 풍비박산냈죠.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머니를 떠날 생각이었던 아버지는 끝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후미코 역시 의도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 즉 호적조차 없는 유령 같은 존재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결국 후미코의 이모와 눈이 맞아 집을 떠났고 어머니 역시 새로운 남자들을 만났지만 후미코의 학비마저 훔쳐가는 무책임한 사람들 뿐이었는데요. 가난은 점점 깊어졌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가재도구까지 내다 팔아야 했던 때 후미코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돈이 되는 물건은 죄다 팔았다. 그리고 이윽고 내 차례가 왔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찾아간 어느 부유한 집의 중년 여성에게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거절당한 소녀. 알선업자를 등지고 나온 것이 어머니의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내 어머니는 여유 있는 집에 후처로 가게 되었고 후미코는 외갓집을 거쳐 9살이 되던 해 조선 충청북도 부용면에 살던 고모네 집에 양녀로 보내지게 되죠.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근무했던 고모부 부부는 조선에서 땅을 사들이고 조선인을 소장농으로 두며 고리 대금업까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늦도록 아이가 없었던 그들은 무적자였던 탓에 의무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후미코를 상급 학교에 보내주겠다 약속하며 양녀로 들였으나 지켜진 것은 없었는데요. 친할머니 역시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후미코를 조카나 손녀가 아닌 돈이 들지 않는 식모로 취급했습니다. 예의 범절도 모르고 상스러운 자식인데 불쌍해서 데려왔지. 소녀는 너무나 외롭고 괴로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참혹한 학대의 땅 조선에서 후미코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던 소녀는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뒤 우연히 조선인 마을을 거닐게 되는데요. 일본인의 지배 아래 차별과 멸시를 받던 조선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굶주림과 매질로 야위어버린 후미코에게 따뜻한 밥 한 수를 내어주고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린 후미코는 깊은 충격을 받았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위대한 제국을 자처하던 일본인 친척들이었고 온정을 베푼 것은 일제의 짓밟힘을 받던 조선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조선 전역을 덮친 만세의 함성. 태극기를 들고 일제의 총칼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폭발했는데요. 훗날 자신의 은사에게 보냈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간 한 장면에 불과했던 사건이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조선에서 살아가며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조선인들의 저항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고, 나는 그들이 벌인 모든 반항과 투쟁에 깊은 공감과 동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1919년 4월, 후미코가 나이가 차자 고모네 가족은 그녀를 시집 보낼 돈이 아까워 다시 일본으로 쫓아내듯 돌려보냈죠. 하지만 일본의 외갓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순 없었는데요. 계속되는 혼인 실패로 여전히 외할머니에게 의지하고 있는 후미코의 어머니는 딸이 조선에서 겪었던 학대에 분노하기도 했으나 이내 자신의 처지와 불만을 늘어놓는 데 그쳤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여전히 금전적인 이익을 쫓아 파괴승이었던 외삼촌에게 후미코를 넘기려 했죠. 말도 안 되는 강제 혼인 위기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국가도 사회도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17의 후미코는 마침내 부모를 떠나 도쿄로 향합니다. 도쿄에서의 삶도 잔혹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신문 배달, 가루 비누, 노점상, 식모살이,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낮에는 밑바닥 노동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며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을 만나고 기독교를 접해봤지만 그들 역시 독선적이고 위선적이었죠. 공산주의 세상이 되어봐야 결국 권력자의 얼굴만 바뀔 뿐 민중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후미코는 그 어떤 권력이나 지배도 인정하지 않는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2년 1월 지인의 하숙집에서 조선 청년들이 발행하려던 잡지의 교정쇠를 읽다가 어떤 시 한 편 앞에서 숨이 턱 막히고 말았는데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자식 살점을 물어뜯고 나를 발길로 차는 양반의 다리를 물어뜯는다. 강자의 불의에 지저대고 약자의 눈물에 함께 우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가슴속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거침없고 비타협적이며 마치 권력의 턱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듯한 그 야성적인 문장들. 이런 시는 본 적이 없다.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 무언가가 바로 이 사람의 문장 속에 있다. 그토록 갈망했던 학교마저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됩니다. 연유를 묻는 친구에게 후미코는 담담히 대답했죠.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저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일 자체가 우습게 느껴졌을 뿐이야. 얼마 뒤 마찬가지로 지인의 집에서 우연히 만난 시의 주인공 박열. 초라한 행색과 어울리지 않는 당당한 태도는 후미코에게 의문을 던졌는데요. 그를 저토록 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박열과의 만남을 청하고 한 달 뒤 자신이 일하던 이와사키 오뎅집으로 찾아온 조선인 청년 박열과 마주친 후미코.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은 영혼의 소유자임을 직감했습니다. 국적도 성별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죠. 여인은 제안했습니다. 동지로서 함께 살아갑시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대등한 사상의 동지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같은 해 4월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후미코는 박열이 이끄는 아나키즘 단체 흑도회에서 활동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일본인이 조선인과 함께 사는 것은 영광스런 가문을 더럽히는 수치라며 인연을 끊겠다는 편지를 보내왔지만 여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절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무렵 박열은 니가타현 나카스가와에서 발생한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있었죠. 대중 앞에 서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조선인 노동자들의 참혹한 희생에 대해 폭로하였고 후미코 역시 여러 형태의 투고를 통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듬해 4월 두 사람은 도쿄 요요기의 작은 집을 본거지로 삼아 조선인 11명, 일본인 5명으로 구성된 불령사를 조직하는데요. 불령. 일본어로 후테이라 읽히는 이 단어는 일본 당국이
정권에 불복하는 조선인들을 비하하여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단체는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그 단어를 이름으로 내걸고 일본의 심장 한복판에서 깃발을 들어 올린 것이었죠. 후미코는 자신의 한국식 이름인 박문자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며 당대 사회 실상에 대한 신랄한 공격과 무정부주의에 입각한 천황무용론을 내세우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격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말뿐인 투쟁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비밀리에 더 결정적이고 거대한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의열단과 연계하여 상하이로부터 폭탄을 들여와 일왕 부자와 제국주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거사가 실행되기도 전인 1923년 9월 1일 도쿄 전체를 지옥으로 만든 초대형 재앙 관동 대지진이 터집니다.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혼란이 극에 달하자 내무성은 각 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달했는데요. 재난을 틈타 이익을 얻으려는 무리가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 테러, 강도 등을 계획하고 있으니 경계하라. 하지만 이 내용은 더욱 자극적인 유언비어로 퍼져나갔고 언론과 사회 곳곳을 뒤덮으며 조선인에 대한 극심한 혐오와 공포를 부추기게 됩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광기에 사로잡힌 일본인 자경단은 조선인들을 몽둥이와 창으로 무참히 도륙하는 대학살이 벌어졌죠. 이 죄악으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본 당국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던 박열과 후미코 그리고 불령사 단원들을 보호 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들이 은밀히 추진하던 폭탄 입수 계획이 드러났고 일본 당국은 쾌재를 불렀죠. 조선인 대학살이라는 범죄를 덮기 위해 일왕을 암살하려 한 희대의 대역죄인으로 박열과 후미코를 몰아가며 대대적인 언론 공세를 펼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예심 판사와 검사들은 취조를 거듭할수록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박열조차 후미코를 공범에서 제외시키려 애썼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며 자신 또한 대역죄인으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죠. 폭탄은 황태자 한 마리를 해치워 버리기 위함이었다. 담당 판사가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겠다며 전향을 권유했지만 후미코는 이를 비웃듯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란 것은 형량을 줄이거나 누명을 벗는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에게 재판은 결백을 입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규탄하는 선전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1926년 2월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도쿄 재판소는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 공판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하죠. 박열은 조선 사무관대를 갖춘 예복을 입고 후미코는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차림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마치 결혼식이라도 올리는 듯한 모습은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한 달 뒤 두 사람은 옥중에서 정식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열린 1926년 3월 25일 공판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후미코는 만세를 외쳤고 박열은 태연하게 재판장 수고했네 라는 말을 남겼죠. 하지만 사형 집행으로 두 사람을 순교자이자 역사적 영웅으로 남길 수 없었던 일본은 판결 열흘 만에 일왕의 명 아래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신파극을 연출했습니다. 군주의 자비를 베푸는 듯한 조치였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을 극형에 처할 경우 국제적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대역죄로 제시된 일왕 암살은 폭탄 구입을 시도했다는 두 사람의 진술뿐이었으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 후미코는 감형 통지서를 받아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버리는데요. 이어서 세상에 공개된 한 장의 사진. 자유분방한 자세로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며 책을 읽고 있는 박열과 후미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원래 사형을 각오한 박열의 마지막 소원으로
조선에 있는 어머니에게 결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촬영되었으나 죄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하고 파격적인 모습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거센 논란 끝에 담당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후미코는 도치기현의 우스노미야 형무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인 1926년 7월 23일 후미코가 감옥 안에서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집니다. 여인의 나이 향년 23세. 이들의 죽음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해 극형조차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 마당에 날벼락처럼 들려온 후미코의 소식은 일본 당국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이로써 두 사람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대중에게 영원히 잊혀지게 만들겠다는 일본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오히려 후미코의 죽음은 두 사람의 사건을 세간의 관심사로 다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때문에 관계자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특히 박열의 귀에 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함구하며 후미코의 시신을 서둘러 형무소 인근 공동묘지에 감회장해 버렸는데요. 하지만 동료들이 달려가 고인을 확인했을 때 자살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수수께끼 투성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삶을 포기한 적 없었고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게 글을 쓰며 투쟁하던 그녀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암살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미 시신의 훼손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기에 정확한 사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당국은 후미코의 죽음이 독립운동과 아나키즘 투쟁의 불씨가 될까봐 추모식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열의 형 박정식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으로 건너와 유고를 인수했고 마침내 그녀의 유해는 남편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의 주흘산 자락에 묻히게 됩니다. 조선인들의 따뜻한 정에 눈물 흘렸고 3.1 운동의 만세 함성에서 자신의 영혼을 발견했던 일본인 소녀.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가네코 후미코 여사에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일본인 중에선 후미코를 포함해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했던 후세 다스지 씨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그녀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이죠. 가네코 후미코는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희생자에 머물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던진 불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